모든 정치 경제의 부분에서 갈등을 야기해가지고 국제적 혼란을 키우는 게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지?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각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시대를 약 한 20년 전쯤에 이미 네. 예언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아주 신비로운 책을 네. 오,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가 그럼? 있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네. 그 전에 새로 나온 책 잠깐 네. 여러분께 하나 흥미로운 책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목부터 일단 네. 생식기예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생식기. 네. 생식기 네. 알고 있는 생식기는 이제 뭐 그릇 그릇기자를 쓰는 네. 거죠. 네. 그 생식기가 아니에요? 그 생식기 아니고 네. 네. 생식의 기록.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생식기라는 책이죠. 네, 네. 일본 작가 네. 아사히 료라는 분이 쓴 책인데 네. 아주 그 컨셉 자체가 독특한 모양이에요. 예,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한 30페이지 읽고 네. 그냥 뭐 대충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덮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간에 걸쳐가지고 50페이지씩 이러다가 다 읽게 됐거든요. 네. 이게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소설의 형식도 형식이지만 뭐라고 할까 좀 사회적 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일종의 성적 소수자 게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네. 사실 또 게이를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인공은 그 게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이제 남성 주인공의 몸속에 깃든 생식 본능이 주인공 작중하자 나로 나와요. 생식 본능이 나로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고 네. 한 명의 남자 안에 있는 네. 어떤 뭐 에너지든 아니면 성욕이죠. 성욕, 따지고 뭐 이런 거. 리비도. 예. 이게 이제 의인화가 돼가지고 아, 나로 그래요? 되어가지고 일종 이 작품의 주인공 32살의 회사원 독신 남성 쇼셰이라는 개체를 하나의 어떤 정말 제3자적 관점에서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이걸 풀고 있거든요. 우리 정박님께서 엄청난 스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보도 자료에 보면요. 네. 절대 화자가 누군지 알리지 말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본에선 그랬지. 일본에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말해도 네. 된다 이거예요? 그럼요. 금방 나옵니다. 근데 바로 금방 바로 나와요? 나의 정치가 누군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 작가가 이 화자를 모르는 채로 읽기를 원했대요. 근데 처음에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서 보면 새로운 좀 우리가 몰랐던 생물학적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처음 그걸 알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렘 수면이 있고 넌 렘 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렘 수면 할 때는 이제 꿈을 꾼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렘 수면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의 경우는 성기 해면체에 피가 몰려 가지고 발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또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체 기관도 쓰면 쓸수록 이제 나름 일종의 계속해서 잘 돌아가는데 안 쓰면 그게 이제 퇴화되고 이런 경향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렘 수면 할 때 예를 들어 얘를 작중하자가 안 쓰고 있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성적 본능이 막 열심히 악정고투해가지고 막 그걸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근데 그것들이 뭐라고 할까 마치 우리가 외계를 가가지고 그 외계인들을 관찰하듯이 그런 식으로 최대한의 어떤 감정이랄까 편견이랄까 주관을 배제하고 담담히 기술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생식 그러니까 성 뭐라고 해야 돼요? 성적 본능이죠. 성적 본능인 이 화자가 이 성적인 것만 계속 관찰을 해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 그렇죠. 관찰을 바로 해요?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제 이 소설이 처음에 읽다 보면 그냥 하나의 어떤 뭐 성적 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들키지 않고 회사 생활하면서 혼자 조용히 잘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따른 이제 사실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성적 소수자만 내세운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이유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거부 선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넌 못 들어와 이런 식의 거부 선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작중하자 같은 경우도 뭔가 어릴 때부터 좀 여성적이었는데 친구들이 놀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용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출입 금지야. 그 다음부터 얘가 절대 나의 어떤 이런 비밀이랄까 나의 프라이버시를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구나. 부모에게도 밝힐 수 없고 사회에 밝히면 나는 그냥 죽음이야. 그러면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끝까지 은폐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 조직이나 기업에서는 아니 기본적으로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걸로 우리를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 어릴 때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 가족 행복한 가족이 되자. 그리고 학교에 가면 우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잘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 직장에 가면 야 우리 이 직장을 한번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인간의 행복은 끊임없이 성장 확대인데 생산. 근데 이 주인공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성적 본능도. 왜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남들하고 일할 때 손은 갖다 대요. 뭔가 우리가 책상 같은 걸 다릴 때 손을 갖다 대지만 갖다 댄 척만 한다 이거죠. 힘은 절대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항상 나는 출입 금지라든지 그 성장이라든지 생산과 관계없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는 완전히 다른 별로의 어떤 사람으로 내가 느껴왔는데 내가 왜 이 공동체에 내가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지? 그렇지만 나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하게 하는 이제 항상 그 무난한 처세술로 살아온 거다 이 말이죠. 월급 루팡 같은 거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출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남 위에 올라가가지고 책임지는 일을 절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였든 시대였든 흐름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같은 직장에서 아주 뭐 조직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이제 일을 하러 떠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나는 성적 지향이 이성애자가 아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이제 그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제 일종의 NPO 활동, 시민단체 활동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작중하자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 볼까 말까 하다가 절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적 소수를 위해서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배척하고 이 사람들을 탄압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그 상대가 직접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봤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는 완전히 이상한 놈들이 내가 배척해놓고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는 야 우리 같은 친구야 라고 또 포용하고 야 너희들 이제 그 뭐 커밍아웃 해 우리 다 같은 친구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저출산 사회잖아요.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또 커밍아웃 된 놈들 잡아들이고 또 배척하고 죽일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느끼는 여러 생각들과 단상들을 이제 이 성적 본능인 나가 그거를 정말 한번 참 그러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성적 본능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또 생식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생식인데 네. 그 생산이란 것과 전혀 무관하다 이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는 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 비생산적이야. 사회의 기생충이야. 사회의 잉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아니야. 다 이런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막상 내 소수자 입장에서는 그 둘 다가 다 진짜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생산이라는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이 사회가 화해할 수 없다 이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숨기면서 잘 살아야 돼. 사회 공동체와 나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연결한다. 그는 말도 같지도 않은 꿈도 안 꿀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전이 나오거든요. 어. 그 반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전이 또 네,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희망을 가지게 되면 반전이 나와요. 여기 책 소개란에 인간 담당은 두 번째지만 수컷 개체는 처음입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음. 이 화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말을 하는 네. 게. 근데 수컷 개체는 처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게이라는 뜻이고 네. 인간 담당은 두 번째지만 요게 아주 흥미로워요, 저는. 아, 왜 인간 담당이 두 번째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첫 번째 인간 담당은 파키스탄계 여성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생식 본능을 한번 해봤고, 근데 그쪽에서도 그쪽 공동체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미리암이라는 여성은 이렇게 살고 죽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32세 이제 독신 남성, 게이 남성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네.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그 생산의 패러다임,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 하면 생산이지 않습니까? 생산을 못하면 다 쓸데기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동성애 이성애 논쟁할 때는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문화적인 이걸로만 서로 툭탁툭탁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생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왜 지금 우리 일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정리해고를 당했다든지 우리가 저번에 X도 봤습니다. 네. 그죠?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걸 당할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을 하고 완전 죽을 듯이 절망에 빠지는가? 그 냉정히 말해서 그 생산 패러다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 패러다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생산을 못 한다든지 나이가 늙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못 가진다 이런 순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가 완전히 뭐 병이 들어갔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소변이라든지 생리작용도 처리 못할 때 이 사람은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거죠. 왜 그런 식으로 생산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생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회가 욕을 하는 예를 들어 우리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생산 개념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만약 바뀐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산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라고 뭐 요건 책을 보면 더 잘 나오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가리지 않고 생식이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과연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성적 본능이라는 것들 지금 여기서 이 작중하자의 나로 나오는 이 성적 본능은 과연 있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이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국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이 성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낭비와 그리고 치정과 살인과 뭐 어마어마한 많은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인간의 역사에서 생식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결된다면 그럴 때 과연 인간에게 지금 동성애와 이성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욕망 자체 성적 욕망 바로 성적 본능이 자기가 과연 존재할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말 생각해 볼 게 많더라고요. 좀 약간 뭐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성적 본능이 성 에너지 혹은 뭐 성욕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니죠. 네,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뭐 피임기구 착용하면 다 성적 욕망이 사라지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원초적인 본능을 일으키는 거는 DNA 속에 생식 본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식 본능이 있지 당연히 있고 거기에 이제 성욕도 당연히 있는데 나중에 아이를 예를 들어 뭐 무슨 인공자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낳게 되면 낳게 그게 되면. 성욕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는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말이 네, 안 된다고. 그 성욕이 있는 것과 뭐 아이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생산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혹은 뭐 좀 멸시한 듯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전 좀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려운. 물론 네. 일본 분위기랑 한국 분위기 좀 다른지 모르겠으나 네.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더더욱이 네. 본인들과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내진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사람과 좀 다른 사람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정도겠지. 혹은 뭐 그 혐오감 내진 좀 싫은 거 같은 거겠지. 네. 그게 꼭
뭐 생산을 못해서 개의를 싫어한다는 건 조금 그 본인의 주장을 위한 좀 억지 설정 아니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런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지금 바로 우리 정프로님처럼 이 책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 중에 한 줄만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체외 발생이 일반화되면 이제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출산이라든지 출생이 아니라 체외 발생이 일반화되면 생식 본능이라든지 생식기의 존재 의도 물론 변할 것입니다. 체외 발생으로 발생이 완전히 인간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 통제 불가능한 존재인 성충동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발달하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도태한다. 이것은 자연계의 섭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연계의 섭리라는 것도 너무 시간을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네. 생식을 할 수 있는 뭐 20대부터 40대까지 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기관들이 사실 우리 몸에 꽤 있거든요. 현대생활 하면서 10만 년 전에 필요했지만 근데 그게 10만 년 지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그런 진화의 시간이라는 게 뭐 2,000년, 200년으로 뭐 10세대, 3세대 거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뭐 앞으로 50년, 100년 안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가 거기에 맞게 바로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과학적이다. 이거 책 속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고 이런 논쟁적인 이야기가 가능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뭐 일종의 이승의 동생의 논쟁보다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라든지 여러 집단으로부터 너 출입 금지야라는 우리가 딱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런 딱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쵸. 뭐 우리 18세 보호 자립 아동들 많이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노를 받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민자라든지 성소수자도 어떤 우리 사회 문화나 전통관념으로부터 노를 받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폭력 사건이든 여러 가지 범죄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갱생을 하려 해도 아예 노 이래 받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실패작인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승 동성애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여 이런 것들에 우리는 자대로 못하면 실패작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냐 이거죠. 그냥 항상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낼까? 요거 하고 나면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이런 걸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너 삶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뭐 행복 이런 거 아닌 너만의 의미, 너만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 화제성 있게 동성애 이성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좀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조금 그 이야기들이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꽤 많고 인류학, 인문학 혹은 뭐 이게 생명과학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흥미롭게 또 상식도 같이 쌓고 싶으신 분들 요 생식기란 책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매우 깨주실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깨잖아요. 우린 생식기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게 들고 다니기 괜찮아야 되거든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들고 다니시면 어때요? 한자가 밑에 있으니까 한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거 읽을 정도 되면 뭐 괜찮고 이 책띠가 반드시 있어야겠군요. 여튼 이 생식기란 아주 도발적인 책 먼저 좀 새로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책 어떤 책을 읽어주시나요? 지금 이제 조만간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경제와 정치와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 중요한 의제가 결정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결국 이제 지금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미국. 왜 지금 우리가 예전에 미국 하면 정말 선한 제국이었잖아요. 자유사회계의 어떤 질서를 수호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남침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를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의 어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고
그 보편성을 통해서 자, 모든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고 시장 경제를 번영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미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 미국이 제시한 보편적 가치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다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민자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관세 장벽을 내가지고 미국의 국가 신조가 바로 관세 철폐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그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노이로제를 가져가 그 사건이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전쟁이 일어난 건데 네. 그런데 오히려 그 건국 신화와 전혀 반대되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자유무역을 지금 거의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그 정책은 그렇게 쏟아지는 것 같고 네. 자 이럴 때 이게 과연 그러면 왜 이런 것인가? 미국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결국 우리 세계는 이 미국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예전에 2년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프랑스의 인류학자 엠마니엘 토드의 책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 엠마니엘 토드가 2002년에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미 바로 지금의 미국을 제가 읽으면서 그냥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구체적인 사안이 뭐 놀랍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야, 이런 식으로 하나 역사적이고 구조적이고 흐름 속에서 이게 트럼프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리트릿, 후퇴, 수축, 해체 과정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미 2001년 9.11 바로 그 이후 전으로부터 해서 이 흐름이 나왔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는 인물로 이게 나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토드라는 사람은 아주 예전에 과거에서부터 네.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중에 미국 같은 나라가 나오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도 정통하고 그리고 미국의 현재 어떤 공시적인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보편주의적 가치 이런 것들을 차원 속에서 과연 미국이 제국인가 아니면 미국 일국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뒤섞어하고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우리 서양사의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 그리고 로마 제국과 아테네 제국과의 비교 그리고 이 엠마누엘 토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엠마누엘 토드는 예전에 우리가 지정학을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 이 세계는 뭐 미국 학자들도 동의합니다만 유라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축이거든요. 이 유라시아가 전 세계의 어떤 모든 물자와 자원과 교육받은 고급 인력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를 차지하는 자가 결국은 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결국 또 러시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전략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가 중국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뭐 그거는 꼭 뭐 러시아, 중국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국력의 크기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유라시아 전체의 어떤 구조 속에서 자, 미국이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아메리카는 주변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지정학에서. 여기서 그 유라시아의 어떤 핵심부를 어떤 식으로 재어내면서 이익이랄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즘 뭐 어떻게 같이 보면 러시아, 중국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관점에서 이제 유럽과 러시아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정책을 내오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가 그것들을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의 몰락이 2002년. 네, 이제 책이 출판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아, 그렇습니까? 출판되었습니다.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2년이야. 예, 월드컵. 어유, 그때 뭐 미국이 몰락한다 이런 얘기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른 얘기였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완전히 뭐 미국은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떤 군사력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능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슈퍼파워. 토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미국은 군사력이 로마 제국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당시에 가졌던 군사력의 파워는 지중해 전역의 예를 들어 속주를 군사력으로 복속시킬 수 있는데 미국은 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생각하고 또 많이 다르고 물론 요즘에 여러 가지 그 신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요즘 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신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지상전의 핵심은 탱크였고
그 해상 전력의 핵심은 항공모함인데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거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드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작은 어떤 미사일들 이런 걸로 뭐 다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재래식 무기 같은 네,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토드가 20여 년 전에 이 제국의 몰락에서 이 책을 나왔을 때 전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무슨 지금 미국이 가장 힘이 쓸 때 무슨 제국의 몰락을 말하냐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90년 그러니까 동구 몰락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이제 쓴 네. 책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미국을 견제할 그 어떤 나라도 보이지도 않을 때고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아직 멀었었고 네, 맞습니다. 일본 맛 같고 뭐 러시아 이제 맛 그렇습니다. 같고 네. 뭐 이래서 사실은 슈퍼파워이자 그냥 일극 체제라고 다들 네. 얘기할 때인데 네. 이때 제국의 몰락을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엠마니엘 토드가 예전에 제3차 세계대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 사람이 아무도 소련 체제의 몰락을 예언하지 못했던 1976년인가요? 그때 소련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완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때 26살이었어요. 아 그래요? 와, 정말. 통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이 사람 딱 그 소련의 유아 사망률 통계하고 그 딱 그 이제 인구학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소련은 망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결국 망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책을 쓰기 2년 전에 앞서서 또 2001년에 미국의 금융 패권의 몰락을 예언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그게 입증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제 이 정말 강대한 지식가 그리고 미국적인 지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형적인 프랑스적인 대륙적 네, 지성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적인 지성이 가져다주는 인간성에 대한 아주 비관적 인식. 미국 사람들은 좀 낙천적일 수 있잖아요. 세계는 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프랑스인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의심과 회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 좋아하고 파괴 본능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그런 어떤 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엠마뉴엘 토드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보험장터랑도 비슷한 네. 아, 미래를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유추하는 수 거죠. 있는 네. 예, 그 할수 데이터를 있잖아요. 데이터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혹은 맞아요.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예견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보험장터가 여러분의 보험 상품들을 보고 아 이건 좀 부족하다, 아니 이건 좀 넘친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 보험 내가 따먹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네. 불안하기 때문에 네.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항상 네. 챙겨셔야 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분 지인 소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안 돼요. 때문에 네. 보험 내용을 진짜 나를 위해서 잘 했다기보다는 그 소개해 주신 수단. 그분의 네. 이익에 좌우되는 그런 보험을 맞아요.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뭐 이미 그분은 또 보험업계를 떠나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런 잘못 가입한 보험들 혹은 너무 넘치는 보험들을 잘 다이어트 하시고, 또 혹시 내가 보장 좀 빼먹었던 이 나이 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보정들은 또 같이 채워 넣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가 1544 5788입니다. 네. 보험장터. 네. 알겠습니다. 보험장터 1544 5788과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러면 네. 제국의 몰락, 네. 과연 임마누엘 토드는 어떤 이야기를 네. 했는지 한번 2002년에 네. 예상한 겁니다. 이 부제가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미국식 모델을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뭐 내일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서서히 이제 점진적으로 미국이 이제 후퇴의 과정에 들어갔고. 이때면 아들 부시 때인가? 맞습니다. 그렇겠죠. 아. 네, 2002년 그쯤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때 분위기가 뭐 대통령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었어도 네.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들 두드려 패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악의 축 해가지고 할 때죠.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책에도 바로 이 테러리즘이 이 시대에 보편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필요하다는데 그거를 그 허구성을 막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먼저 이제 이 토드가 왜 이런 이제 결국 제국의 몰락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냐면
예전에는 미국에서 다들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서 뭔가 도와줄 거야. 아, 전쟁 나도 미국이 네. 중재해주겠지. 근데 이제 바로 이 책을 쓰는 이 시점, 2002년 이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모든 정치 경제의 부분에서 불확실성과 갈등을 야기해 가지고 국제적 혼란을 키우는 게 결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미국을 믿고 같이 외교 정책을 펴온 나라들이 미국이 그때 이제 테러와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일방주의적 태도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친구가 아니면 다 적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나 우리도 그때 엄청 불안했잖아요. 악의 축에 북한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전쟁 나는 거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우리 한국도 우리 이제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천명했다는 거죠. 이 저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예민하게 주목하는 지역에 전쟁 날 수 있으니까 다들 전부 다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할 만큼. 그러니까 동맹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도 유럽의 나라들 입장에서도 아니 미국 정도의 역량과 능력이면 충분히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편만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01년 9.11 테러 났습니다만 네. 처음에 막 미국 편 들다가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지? 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은 너무 미국이 자기 중심적이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팽배해졌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거는 미국의 힘이 너무 세져서 그런 거 아닌가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소련이라는 견제 세력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힘이 아주 강하니까 막 뻗치는 힘을 주체를 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비판적으로 우리는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힘이 세다 진짜 센가부터 근데 그걸 반미주의자들의 생각을 갖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건 뭐 저희 반미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미국의 주류 사상가들 있잖아요. 직접 미국 외교 정책을 설계 했던 예를 들어 브레진스키 미국 외교안보 수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헨리 키신저 문명의 충돌을 썼던 세물 헌팅턴 하버드 교수하고 네. 미국의 그리고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다 이 뭐 미국의 주류 사상가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그럼 쭉 저술해서 뭘 말하고 있냐 이거죠. 미국 힘이 세다고 말하고 있나 이거죠. 아니거든요. 다들 미국은 이제 축소되고 있고 그 힘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미? 예. 어떤 지표를 보고 힘이 축소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폴 케네디 같은 경우는 이제 강대국의 흥망을 88년에 썼는데 뭐 서구의 종말 썼던 슈팽글러처럼 하나의 어떤 순환 사관들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강대국이라는 것도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힘이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번영하다 쇠퇴하고 이런 관점 강대국의 흥망에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미국이 이제 부합하다. 네네. 그리고 세몰 헌팅턴 같은 경우는 이제 문명의 충돌을 썼죠. 자, 소련이 냉전 체제가 해체됐지만 이제 세계는 유교 문명권 뭐 예를 들어 서구 기독교 문명권 그 러시아 그 정교의 문명권 뭐 이슬람 문명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충돌이 가시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도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브레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97년이죠.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브레진스키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이 세계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보고 이 체스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라시아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핵심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된다는 게 점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어떻든 간에 우리 편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뭐 한반도도 나옵니다. 여기도 나름 하나의 축이 되기 때문에 남한 같은 경우도 절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중국의 나름 견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실용적인 수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도전 받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막 세계 최고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키신저 같은 경우도 뭐 항상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주류 사상가들조차도 뭐 이게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은 지금 이제 힘이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잘 관리해야 돼. 네. 그러니까 미국 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우리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주의를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1989년에 이제 냉전이 해체될 때 우리가 예전에 그 아이덴티티라는 책도 했습니다만 프랜시스 후쿠야마 네.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그때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럼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미국으로 표상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최종 단계의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간은 막 지루한 일상을 살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승리했다 이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이거죠. 그리고 후쿠야마는 그 책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역사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또 마이클 도일이라는 미국 정치학자의 도일의 법칙이 있거든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마이클 도일의 법칙이죠.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네. 전쟁하지 않는다 하듯이. 아, 그런가? 예, 뭐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네.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가 아무리 1차 대개대전 전에 뭐 좀 제국주의적 야심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의회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정부의 책임을 지고 정부 의회가 서로 이제 책임을 지고 그런 나라들끼리는 절대 아무리 영국, 프랑스 사이가 안 좋아도 전쟁 안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나서.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든지 독일 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의회 책임을 안 지는 나라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사의 사례를 보면서 마이클 도일의 법칙이라는 게 일단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아니,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 생활 수준이 다 괜찮아요. 그러면 선거를 할 때 우리 전쟁합시다 하는 정당한테 표를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이제 확산됐잖아요. 냉전이 깨지고 이제 공산주의 몰락했으니까. 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이제 전쟁이 불가능하다. 네. 이걸 딱 합쳐놓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야, 이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이제 정착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가 세계 전역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군사강국으로서의 미국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무용하잖아요,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 다 민주주의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선도자라든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 민주국가 중에 하나로 만족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논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역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고 나서 이게 너무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가져도 안 된다. 오펜하이머가 이거 국제기구가 여러 나라가 공동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가 미국 장군들하고 정부 관리들이 좀 미친놈이다 소리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죠. 아니, 미국이 내세운 논리가 그거잖아요. 민주주의에 우리는 전파자다. 민주주의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전파 역할을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 브레인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미국이 이제 무용해진다 이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어떤 부와 자원의 핵심은 유라시아 랜드에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다들 민주화되면 결국 미국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돼 버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예전에 미국은 우리가 멀러주의 해가지고 스스로 고립주의를 자초했다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고립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키신저나 브레진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냉전 이후로 미국이 승리를 거뒀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미국은 무용해져. 그 미국이 이미 이제 약화되네. 자, 그 약화되어 있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국익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될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 역설들을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힘은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조금 억지스럽다. 네. 나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고 네. 테러와의 전쟁한다고 계속 무기 다 보내고 하는데 네. 민주주의가 뭐 확산되고 이거랑 좀 별개지 않나?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필요한 거죠. 아니 그 정프로님은 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안 아니 그러니까 드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결론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네. 있겠는데 이론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뭐 본인들의 어떤 뭐가 좀 침탈됐다는 생각이 있으면 또 우르르 모여서 또 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그렇죠. 집단 관계라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전쟁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 세계 이제 뭐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화 되긴 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전체주의 국가나 아니면
거의 뭐 왕정 같은 그런 나라들도 또 소수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네. 당장 몇십 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민주주의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민주주의도 권위적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 네. 거기도 투표를 내가 대통령과 의회를 뽑아요. 그렇지만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위적 민주주의예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갑자기 뭐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나름 생각할 때는 이제 네. 결국은 또 우리가 외교라는 것은 결국 논리와 명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이제 이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반란에 도달할 때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몇십 년 안에 이게 뭐 다 모든 게 이건 아니고 논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될 때 미국은 역설적으로 무용하다라는 것들이 도달할 때 우리 미국은 어떤 식으로 다시 국가의 어떤 위치를 규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뭐 그런 문제 하나에다가 실제로 20세기 초에 미국은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인 경제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워낙 영토도 넓고 뭐 네? 축복받은 땅이고. 굳이 뭐 다른 나라 도움 없어도 충분히 그 안에서 다 먹고 살 수 네. 있는 작업자족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그 19세기 동안에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급 교육 인력이 이민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죠. 어떻든. 근데 20세기 초에는 완전히 하여튼 자기 충족적인 경제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는 세계가 미국을 필요로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만 베르사유 조약은 비준을 거부합니다. 국제연맹도 참전을 안 하죠. 네. 그래서 다시 고립을 가다가 진주만 이후로 다시 세계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 1990년까지 결국 우리 냉전 동안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비공산화 지역에는 거의 제국의 차원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국들이 결국 보호국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호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뭐 돈도 주고 군대도 보내주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당시 미국 없이 살 수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산주의 몰락하고 나서 무역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뭐냐면 세계 없이 살 수 없게 됐단 말이죠,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의 생산만으로 살 수 없게 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수탈 능력을 이제 크게 신장시킨 거죠. 세계 경제.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자면 이제 미국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그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패권을 계속 가지려면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과 모든 것들의 어떤 화신이었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관계가 거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 확산과 미국과 세계의 경제적 관계가 도치되어 버렸다. 거꾸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 비정상성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여러 가지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전 지구적인 혼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보편 가치를 제기하기 힘든 초강대국을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아주 긴급한 세계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미국이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미국 민주국가 아니냐. 설마 미국이 전쟁을 하겠냐라고 우리는 안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확산돼 갖고 민주주의가 예전에 없던 지역은 민주주의가 이제 뿌리가 하나씩 내려가는데 지금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민주주의 전통이 오랜 나라일수록 지금 민주주의 쇠퇴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사의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정의 단점으로 중우정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중우정이 되다 보면 결국 과도정으로 넘어간다 했어요. 엘리트 중심 정치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를 보면 과도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분이 예전에 한번 제3차 세계대전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주주의가 되려면 핵심이 뭐냐 이거죠. 이분의 논리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아랍의 봄도 예언을 했거든요. 왜 아랍에서 민주주의 혁명들이 일어나느냐. 당시 아랍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높아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 간다. 이거는 뭐로 나타나면요. 주변 세계에 대한 내가 통제하는 데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말할 줄 알고 셈할 줄 안다. 논리적으로 쓸 줄 안다. 이래 되면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개인주의, 내 개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독재랄까 권위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문자, 그러니까 흔히 말 정신이 깨인 사람들. 네. 반드시 대중의 문자 이동률을 상승하면 그래서 그 처음에 남자들이 먼저 높아지잖아요. 교육을 아마 남자들이 받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변화를 끌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문자 이동률이 높아지면 뭐로 나타나냐면요. 출산율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사회 진출하니까. 네. 예. 그리고 나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개인을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는 아이 낳는 기계로서 나의 존재를 의의를 갖고 있다가 이 문자 이동률 상승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할 수 있게 되면 나도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성 입장에서 내가 왜? 그러다 보면 문자 이동률의 상승과 출산율의 제하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어나가는 게 거의 이제 이분이 따르면 이분이 나름의 설정한 나름의 공식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예측하고 성공을 했죠. 자, 문제는 그런데 왜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냐 이거죠. 초등교육은 계속 확산됐는데 선진국일수록 이 고등교육에서 고등교육이 또 더 이제 세련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명문대학, 아이비리그에 막 그냥 가고 이랬는데 그 미국에서 한 10년 전인가요? 7, 8년 전에 막 미국의 유명한 부모들이 뭐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체육부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자기 애들 체육부 여가 명문대학 보냈다가 그게 사건 터지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일수록 더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등교육이 이제 메리토크래시 성과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이 좀 더 확산되고 이 고등교육이 일반적인 서민 대중의 보통 교육하고 우린 다르다. 다른 오버클래스 계층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왜 같아야 되느냐라는 개념을 제기합니다. 이제 왜 사회가 평등해야 되느냐라고 제기해요. 아니 왜 1인 1표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우리가 더 세상을 많이 알고 더 이걸 아는데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과연 1인 1표라든지 평등하다는 개념이 과연 맞느냐. 불평등 개념이 선진국에서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선진국에서 수적으로 한 20%의 오버클래스들이 재산에서 한 5, 60%를 차지하는데 이 계층이 갈수록 보통 선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이 보통 선거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고등교육이 명문대 지향 교육이 확대될수록 과두정을 자꾸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정치해야 돼요. 엘리트들이 뭔가 좀 그래도 뭔가 배우고 뭔가 경험 있고 전문가들이 정치해야지. 지금 우르르 이런 대중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사회가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민주주의 이후 새로운 지배계급이 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곳에서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어떤 지배계급이 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엘리티즘과 포퓰리즘이 충돌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뭐 정당과 정당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이 토드 같은 경우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생결단하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당 간에 지금 완전 사생결단하지 않습니까? 저 당은 이제 예를 들어 내란 정당으로 위원회가 없애버려야 된다. 아니 저 정당은 완전히 뭐 종북 정당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데 그게 결국 사실은 쇼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토드가 볼 때는 좌우 엘리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사생결단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그 정책이라든지 특권에 절대로 철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 절대 철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그리 죽어도 철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좌우 엘리트들은. 겉으로는 엄청난 미래 전쟁을 거친다 이거죠. 미국 선거를 보시면 막 완전히 사생결단을 하고 하지만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실력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사실은 적대적인 의존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로 지지 기반이 강화되잖아요. 한쪽을 서로 죽일 놈으로 몰아붙여야지 우리 중간에 있으면 그래도 이쪽도 문제가 있고 저쪽도 문제가 있으면 중간을 뭐 선택할 뭔가 필요성이 생겨나는데 극단적인 대립이 되어버리면 중간 세력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세력들이 그렇게 돼 간다는 거죠. 점점 더 극단으로 간다고요? 극단으로 가고 과두제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좌우 세력들 근데 그 지도자들 전부 다 그랑제골 출신들이에요. 우리 치면 전부 다 사법연수원을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다
다 그래요, 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귀족제, 입헌군주제고 귀족이라는 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두제 그 정치 시스템을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거부감이 덜하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오버클래스가 영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영국 왕실을 좋아한다는 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로 상징되는 오버클래스들은 정말 영국 좋아한대요. 저렇게 귀족들이 막 뭔가 권위를 가지고 이 뭔가 위에 올라서는 것들, 아우 이게 좋지 무슨 뭐 평등하고 보통선거 이게 뭐에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이 이렇게 과두제로 이행해 간다는 것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일의 법칙은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은 신흥민주국이든 선진민국이든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도일의 법칙을 수용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쇠퇴가 전쟁을 가져온다는 점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 세계가 네. 불안정성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지금 좀 정리하자면 결국 세계와 미국 사이의 경제적인 관계가 예전에는 세계가 미국을 필요했는데 이제 미국이 세계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민주주의는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이제 과연 수요자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에서도 자유민주적 내용이 많이 사라져 가지 않습니까? 툭하면 뭐 도시에다가 주방위군을 투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국내에서 자유민주적 내용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게 20몇 년 전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은 목표가 자유민주적 수호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의 재화와 자본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근본적 전략 목표라는 거예요. 세계의 물자와 자본, 금융에 대한 정책 통제가 이제는 근본적 전략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 근데,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EU에도 몇천억 달러 내라 그러고 일본에도 몇천억 달러 내라 그러고 돈은 내 맘 우리가 지정한 대로 쓰고 뭐 90%는 원금 해소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가고 한국도 몇천억 달러 내려고 한다. 그러면 완전 힘이 센 거 아니냐 싶은데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미국이 다 그 통제하고 싶은데 미국의 경제,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힘이 쇠퇴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대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화된 이 세계를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지금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단 결국 이 세계 자원을 통제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군사주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최종적인 거는 군사력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유일 초강대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곳곳에 우리는 어떤 군사활동도 무한정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해서 유보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그 팔레스타인 문제도 한 방에 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거는 불씨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군사활동을 계속해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여기서는 그 당시 이라크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하기 직전입니다. 이라크, 이란,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만 상대한다. 절대 큰 나라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런 군사적으로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무기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요걸로 이제 미국은 이 3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 세계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희극적 군사주의, 연극적 군사주의를 우리는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미국이 세계 평화에 대해서 뭐 갑자기 무슨 결정적 위협은 아닌데 나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예전에 바라봤듯이 미국이 하나의 어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련이 결국 해체되면서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미국이고 한 축이 소련이기 때문에 한 축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한 축의 해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런 해체 과정에 들었었고 이 해체 과정에서 미국은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군사주의적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데 그러니 우리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세태 관리가 필요한 지점에 이제 도달했다. 이렇게 이 책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문제 제기를. 아니 그러니까 뭐 미국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뭐 저도 뭐 하긴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 나라별로 절대 성적을 매기는 것과 여러 나라들을 상대 성적을 매길 수 있잖아요.
미국이 옛날에 뭐 한 100점이었다면 지금 뭐 한 90점 혹은 뭐 85점으로 떨어진 거 인정.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난 더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0년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뭐 북유럽 국가, 뭐 서유럽 국가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뭐 미국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혹은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얘기하는 사람 많았다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지금 뭐 워낙 트럼프 때문에 네. 많이 막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압도적 원탑으로 지금 미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의 예전에 그 뭔가 조금 있어 보이던 것들 다 사라지고 유럽 굉장히 많이 몰락했고 그다음에 뭐 저 다른 나라들에도 영 답이 안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더 가치가 좀 높아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이 원탑이었던 건 맞는데 중국이 정말 많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자기든 네. 내려가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중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느낌이잖아요. 중국도 다 됐어. 이제. 아 그래요? 네, 중국도 피크 찍었어.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 들어보면은 네. 일단 기술 면에서 네. 중국이 굉장히 엄청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뭐 로봇 기술, AI,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한 건 맞죠. 네.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다 무너진다고 자기들의 이렇게 경쟁 상대가 무너진다고는 보고 있지만 올라오는 이 속도로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러니까 요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미국이 쇠퇴했다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강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쇠퇴가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50년대의 어떤 위상에 비해서 이제 그것들이 쇠퇴는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이제 세계 각국은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고 지금 말씀대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 아까 인구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네네. 그 중국도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언젠가 정점 2026년인가 네. 7년 되면 정점 찍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중국이 시진핑 등장 이후로 끊임없이 좀 어떻게 보면 중국 몽을 말하면서 대결적인 대미 정책을 펼쳤던 이유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절박성 때문에 나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핵심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저자의 핵심은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의 신화를 갖고 있는데 이 세계 경찰로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국이 가장 필수 불가결하고 또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편주의, 우리 그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그리고 우리 문화 상대주의, 다양성의 옹호 이걸 갖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것은 교차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의 모습들에 너무 경도되지 말고 뭐 어떻게 보면 토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봐라 이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 미국이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변화를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이 아주 중요하게 걸려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에마뉴엘 네. 토드의 나라가 프랑스죠. 네네. 그 지점을 또 프랑스가 한참 더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요. 네, 프랑스는 네. 옛날에 진짜 뭐 낭만이며 그렇지. 산업도 꽤 발전한 나라고 네. 제조업도 꽤 강국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문화 강국이야 뭐 네. 말할 것도 없을 얼마나 자존심 셌습니까? 네. 프랑스 지금 망가진 걸로 따지면 뭐 아니 그래서 바로 엠마니엘 토드가 네. 그 샤를리라는 신화라는 책을 써갖고 엄청난 자기 비판을 합니다. 프랑스 자기 반성. 샤를 예브도 예,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왜 막 프랑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샤를리다 하고 많이 났잖아요. 네. 그 와중에 그 엠마니엘 토드가 그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완전 역적 중에 역적이 되는 거죠. 그 분위기에서 뭐 딴 얘기 못 할 예, 텐데. 근데 이렇게 봅니다. 이 프랑스 완전히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드 입장에서는 이 프랑스가 지금 왜 병들었냐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미들 클래스 중산층 프랑스의 중산층 그리고 에이지드 고령자층 그리고 좀비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그 중교 좀비 카톨릭 MAG 해가지고 좀비 카톨릭 이 MAG로 상징되는 이 세 세력들이 지금 프랑스의 어떤 주류 세계의 어떤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 패권을 차지하면서 이 프랑스를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 마그레브 지역에서 그 알제리 난민들 예, 예. 수백만 끌어오고 나서 완전히 지금 그 이등 국민도 아니고 완전 주변부와 이렇게 난민으로 방치시켜 놓고 나서 국가적인 이율 배반, 국가적인 자가당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거 나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언론 자유가 어떻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는 너무 낯뜨거운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결국 이렇게 봅니다. 토드는 프랑스가 진정한 우리가 국가적 자기 반성, 우리도 식민지를 했고 우리도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에 부역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는 싹 빼버리고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우리는 혁명의 나라고 우리가 자유평등 박애 이런 식으로 쇼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정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 프랑스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아주 그래요? 극렬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리고 우리보다 한참 또 뒤떨어지는 뭐 커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커피 뭐 먹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는 1kg 커피가 또 우리의 커피 레벨을 한 단계 또 올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kg 커피 우리 지선 씨도 매일같이 드시는 네. 아르테미스 정말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겨울 되면 따뜻한 드립백 커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뜨거운 물 이렇게 요즘 온수기 다 뭐 정수기에 달려 있을 테니까 거기 이렇게 살살 돌려서 드시다 보면 온 집안 가득 풍기는 커피 향 여러분의 행복을 맞습니다. 채워드린다. 요즘은 제가 긴축 정책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 먹으면 네.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금방이잖아요. 금방이죠. 저 이제 밖에서 안 사 먹어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1kg 커피 딱 내리면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맞습니다. 긴축 들어가셨구나. 네. 요즘 뭐 워낙 경기도 안 좋으니까 긴축 들어가신 분들 많을 텐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루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하루에 한두 잔씩 이렇게 먹다 보면 한 달 몇십만 원 금방입니다. 1년이면 그게 얼마예요? 아유, 그걸로 안 돼. 미국 주식 사세요. 미국 주식 말고 국내 주식 살까요? 또 미국 주식. 자, 1kg 커피 네. 앱으로 혹은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네.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제국의 몰락을 어떻게 또 예견했는지 여러 데이터들 또 상세한 이유들은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제국의 몰락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